안녕하십니까. MBN사 스페셜 김만е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오후에 강연차 발해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적폐 청산 과정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기적적 성장을 이룬 배경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활동이 전직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며 또 전직 대통령의 롤모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최근 적폐 수사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정치 현안들 6분의 패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치권도 돌풍의 해월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대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입니다. 네, 김광덕 한국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전 정치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김이을 씨라는 사람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나눈 대화가 어쩌면 미래와 역사를 바꿀 아주 중대한 것들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세로 오늘 이 토론에 임하겠고요. 이거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자세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예, 날이 찹니다. 따뜻한 평론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물어진 생각을 야물게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호위여사 김현성입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입니다. 네, 한미관계 개선도 한중관계 개선도 건전한 비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역시 건전한 비판 한 길로 쭉 가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젊은 보수, 일회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살만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를 언론을 통해서 지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시사 스페셜 시간에 오늘 처음 자리했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짱을 지켰던 거리의 기자. 오늘 무대에 처음 서봅니다. 오늘 시청률 떨어지면 전부 제 책임이라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채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를 보는 바른 시선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오늘 출연하신 만큼 보탬이 많이 들 것 같네요. 오늘 첫 번째 주제 한중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입니다. 일련의 과정이 최근에 쭉 있었죠. 사드 배치 과정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한중 간의 냉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난 7일,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 방문에서 정상회담도 있었고 국회 연설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됐을까. 어쨌든 간에 최근에 와서는 그동안에 경색된 한중 관계 좀 해빙이 시작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어쨌든 풀리는 분위기인데 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또다시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공식적인 회담도 남아있는데 되게 뭔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인데 야당은 또 외화 내빈이다 이런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듣고 패널들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매경항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我们相信今天的会晤将会为下一阶段两国关系的发展和双方在半岛问题上的合作发挥重要的引领作用。 네, 양 정상의 지금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는 넥타이 색깔도 같이 맞췄다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최근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박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봉합인데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른다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해빙 분위기를 갖고 있는 한중 관계,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읽을 수 있을지
소개는 본인 소개는 제일 늦게 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분석은 장윤성 기자가 제일 먼저 해주겠답니다. 네, 사실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네. 당초 원래 30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 상당히 회담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담 시간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그 정상회담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했던 실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 12월에 있을 단독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이때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충실히 해가야 되는 것인데요. 네. 핵심적으로는 이미 우리 정부가 얘기한 대로 산불 정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추가 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MD 편입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당했던 사드 보복에 해당하는 경제적 조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노력들을 12월 회담에서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이제 과제가 좀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하신 뭐 산불 관련해서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부분은 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나라에서 강조를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양국 관계의 중요한 시기고 지금 발전적으로 가는 국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진핑 얘기 중에서 최근의 상황이 바로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인 지금 국면에 있다, 시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느냐 변수가 많이 걸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종훈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한 발언, 네. 그러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랬는데 결국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중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미 간의 관계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땅도 이게 찰흙이 있고 이 모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중 간의 관계는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마사토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정도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좀 부스러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을 늘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좀 그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국면이 확실히 전환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내년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 그 즈음까지는 이 화해 무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도 이 차기 지금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지금 어떻게든 지금 국내로 모셔오려고 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평창올림픽에 많이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직결이 되고 그것도 이외에 또 사실은 북한이 참가하느냐 마느냐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도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좀 삼불 원칙이랄까 네. 약간 양보를 조금 많이 한 그런 이제 협상을 좀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나온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제 그 평창올림픽도 직접 참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때문에 네. 일단 당분 이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요. 지난 7월 달에 유럽에서 만났을 때는 넥타이색, 뭐 오히려 다른 게 조화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청색, 빨간색. 그런데 이때도 여러 나라들이 정상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만났기 때문에 뭐 단독 정상회담은 다른 차원이고 이번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뭐 색깔 비슷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보니까 국내 정치 과정에서도요. 야당한테 협치 부탁할 때 그때 누군가요? 안철수 대표 만날 때 국민의당 색깔 맞춰가지고 뭐 초록색, 연두색 개통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트럼프 만날 때 같은 색깔도 또 같이 맞췄죠. 그랬는데 이게 서로 의전팀끼리 조율을 사전에서 파악해서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네, 김능구 대표 얘기해 주시죠. 예, 금방 빨간색 넥타이를 같이 메고 왔다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화면에 보듯이 그 표정은 네. 상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 활짝 웃는 반면에 그 지금 시진핑 주석은 조금 굳어 있습니다. 아, 이번에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카메라가 그 순간 잡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랬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의있게 봐야 될 부분이 사전 실무 조정 과정에서 사드 문제는 이야기 언급을 안 한다. 예. 이렇게 사전에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시진핑 주석은 분명하게 예. 그 사드 문제를 갖다가 짚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지켜보겠다. 지금 우리가 그 10월 31일 좀 전에 설명한 사드 공동 발표문을 했잖아요. 예. 그때 말한 산불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겠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그 한중 관계를 봉합한 것이다. 예. 이 지금 우리가 12월 정상회담을 보고 시간을 번 정도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저는 야당의 비판을 좀 유심하게 이번에는 청와대도 좀 봐야 된다고. 야당의 비판. 예. 그래서 이번 12월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 우리가 사드 문제라든지 북핵 부분의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네. 거기서 또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하게 이야기가 될 것이고 네. 저는 더욱더 긴장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또 북핵 문제에서 어떤 해결을 갖다가 노력해야 된다. 이 한 가지만 네. 딱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중국 보고 북핵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라.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예, 겁니다. 60년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창의적인 예.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북핵 공조 합의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반면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금 백혜련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죠. 브리핑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또 북핵 공조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의 경우는 외환 내빈이다. 실질적인 합의 없다. 뭐 이런 아주 좀 박한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 평가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외환 내빈 뜻풀이까지 밑에 해놨네요. 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비어 있다는 얘기했는데 국민의당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요. 뭐 그렇게 좋은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다. 구체적인 해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장윤성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정도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좀 가져올 수 있나? 어차피 좀 한계가 있나 좀 모르겠는데요. 그렇긴 합니다. 지금 보니 김현성 부원장 의견이 좀 다른가 보네요. 저는 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저는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당히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전인 정부가 만들었던 이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 정부가 되게 의젓하게 전 정부 탓을 하지 않으면서 네. 굉장히 조용히 풀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교 라인에 대한 조금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묵묵하게 또 참아준 국민들에 대해서도 좀 견뎌준 국민들에 대해서 얘기도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문제를 과연 지금 어떤 우리 독자적인 주도적인 힘으로 이 문제가 네. 지금 풀리고 있느냐라기보다는 저는 이 문제는 그 시진핑 주석의 어떤 중국몽 중국의 꿈, 그러니까 1대1로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냐면 지난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중국이 취하지 않았던 외교안보 라인 두 가지를 원칙을 깼어요. 이게 뭐냐면 예. 그동안 중국은 드러나지 않고 외교를 한다. 도광양해라는 그런 원칙과 그리고 선두에 서지 않는다라는 등속평이 얘기한 그런 이 원칙까지 깨면서 예.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것이 맞아떨어진 거고 예. 그래서 조금 그 실제 한중 간의 정상회담까지 가기 전까지 예. 조금 더 진지하게 준비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뭐 전지현 씨 지금 다시 광고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이른바 그 사드 갈등으로 서로 관계가 경색되면서 뭐 수출도 됐었지만 그동안에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스타들, 연예인들이 안 나왔었는데 지난 12일부터 지하철 광고, 면소리담 관련 광고에 전지현 씨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알리바바 또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 전지현 등이 등장했다고 해서 풀리는 분위기인데 예, 김광덕 부장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결정은 또 많이 남아있겠지만은 다른 경제적 분야라든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이제 풀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광고에 전지현 씨가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 이게 금한령이 이제 사실상 해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비도 나오네요 보니까. 예. 예, 그런 거를 바로 뭐를 보여주느냐. 바로 이제 경제 문화 분야의 보복이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이제 사드 배치 이후로 계속 되어온 그게 이제 풀려가고 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실리적으로 어떻든 이 어차피 세계 두 개, 이 양대 강국이 하나인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그동안 보복을 했을 때 서로 경제 보복을 하면 서로 불리합니다만은 예. 어떻든 그런 게 해제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얻어낸 굉장히 실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분상으로 외교라고 하는 거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있는데 과연 한번 굳어질 때 어떤 식으로 굳어지느냐가 앞으로의 또 외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선례가 되는데. 근데 이제 얘기했지만 아까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어느 분이요? 우리 장윤성 기자. 기자께서 이번에 이러한 게 해제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 정부가
삼노후 정책을 발표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삼노후 정책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입장 차이들이 있는 이거에 거죠. 대해서 이제 예. 비판적인 보수 쪽이라든가 이런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삼노라는 게 뭐죠? 삼불이라는 것이? 예,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한다. 그다음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 네.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군사동맹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걱정해왔던 바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것인데. 중국이 바라는 바들이 그렇죠. 많이 예.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력적이고 또 주권이 일부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도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게 없이 그렇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우리가 좀 밀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비판적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회담은 양 다자 회담 속에서의 어떤 형식 짧은 회담이었기 때문에 다음 12월의 회담에서는 예. 우리도 어떻든 중국이 강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얻어낼 걸 얻어내면서 앞으로 좋은 외교 선례를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정 변호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아까 외화내빈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속빈강정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외교란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주권을 내주고 받은 것은 사실 달랑 그만역을 사실상 해제했지. 그것에 대한 유감조차도 사실 받아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 직전에 이와 같은 10월 30일, 10월 말에 이와 같은 그 삼불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그 맥마스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확정적으로 세 부분에 관한 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외국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군사 외교에 관한 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권이 손실됐었는데 그럼 우리는 네. 뭘 얻었느냐?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유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약속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온 뒤에 한국 어떤 땅이 굳을 것이냐? 땅이 굳으려고 하면은 금성 맹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예. 아무런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이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는 비판은 상당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좀 추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간을 보면서 정말 아하. 확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과정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확언을 해버리죠? 우리는 삼불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얘기할 수는 대해서도 없는 것이죠. 확약이 아니라고 하고 아니, 입장 확약이 표명이라고 중요한 것이 했지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우리나라 자체도 아니,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왔다 갔다 한 결국 적은 그 정도 되려고 없고요.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중국 제 같은 얘기를 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들어보세요. 대한 입장이 쌍중단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도 핵 제가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말씀을 좀 되지만 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쌍중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반도의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우리는 외교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 입장에서는 쌍중단 얘기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쌍중단이 뭐죠? 시청자를 위해서 좀 그러니까 설명해 설명을 주시죠. 좀 드리자면은 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매년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한미 연합 훈련을 2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또 여름에도 하고 이게 매해 하고 있는데 이 훈련과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실험과 핵 미사일 미사일 문제. 발사를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중단하자. 내려놓자 이런 그걸 것이거든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것을 네. 중국이 쌍중단의 형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주장의 이유는 핵심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네.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찌됐든 우리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러야 되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문재인 네.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평창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답방 형식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적인 과정에 있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저는 야당이 자꾸 지금 이 정세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제가 무슨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먼저 놓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국내 정치를 풀어야지 외교의 문제를 국내 정치적 요소로 계속 끌고 가면 정치적 불안만 더 커진다. 네, 그거에 국내 대해서 불안이 제가 커지는 짧게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 변호사.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제도화된 것을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제도화된 것은 전혀 없이
인적인 것만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3대 원칙을 준 반면에 중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원칙의 변동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저 하는 것이 그 어떤 한한역을 풀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그냥 연예인이 그냥 중국의 광고에 등장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쌍중단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칙에 대한 어떤 예. 일부 수정에 대한 어떤 기미라도 있어야지 준 것은 많이 주고 받은 것은 없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이 무슨 어떤 그 어떤 외교의 알겠습니다. 성과라고 할 수가 아니, 있겠습니까? 저는 네. 최 변호사님 뭐 말씀 충분히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 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그 다자 외교하러 가셔갖고 에이펙 가신 거예요. 에이펙 가셔갖고 두 분이서 예. 잠깐 만나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만나자, 더 사귀어 보자. 예. 아니 사람들 관계에서도 어쩌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자마자 결혼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는 하시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정 그동안에 못했던 것도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통역기구 40분 만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 예.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종훈 박사 꼭 하고 싶은 짧게 좀 말하세요. 예, 그러니까 할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드 보복 조치 중단을 누가 가장 원했을까요? 대기업이 더 원했을까요?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원했을까요? 사실은 대기업들이 더 원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하.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도 네. 쉽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대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더 빨리, 더 많이 내주고 이 금한령을 풀려고 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점도 함께 우리 보수 진영 쪽에서 좀 예. 고려를 하면서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내놓는 게 좋겠다. 예. 그러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푸는 것을 네. 굉장히 잘 됐다라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논평을 내놨어야 정상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진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최준영 변호사는 강효상 대변인이 평가했던 외화 대변이라는 이런 정도의 점도 돌아봐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까 김능구 대표도 약간 역시 여당으로서 그런 건 참고하는 것은 나쁠 리 없겠죠. 예. 또 경우에 따라서 외화 내비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9월 3일 날 중국의 전승절 기념 때 당시 천안문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화려하게 주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1년 뒤에는 사드 배치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게 더 외화 내빈일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초만 자, 나갈게요. 10초만. 10초를 계속 합하면 100분이 되겠네. 얘기하세요. 네.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전에 그 당 그 주석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모 대통령 등소평을 이어서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서 이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들어갔습니다. 네. 당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이 사드가 핵심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봉합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정면 돌파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그래서 봉합이라고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른 봉인이 언제 다시 뜯겨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마 다 감안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 점에서는 야당이 지적하는 바도 완전히 배제할 것은 아니고 참고해서 좀 도움을 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공항에 가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김관진 전 장관 구속까지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혹시 당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 소환이 턱 밑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홍보수석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심지어 댓글 관련 지시를 대통령이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국가의 품격에서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했는 건데 이번에 오늘 공항 나가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화면부터 먼저 보죠.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해서는 아니 됩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 상식이 안 맞아요.
지금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상식에 벗어난 질문하지 마세요. 그 말은 사이버사를 동원해가지고 댓글했던 거 그걸 내가 지시했겠느냐 뭐 이런 식 얘기 같은데요. 조금 이따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먼저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그동안의 개혁이냐 사적인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생각해봤다라는 것인데 개혁이 아니고 결국은 감정 풀이고 보복이다 이런 식 주장 같기도 한데 이종훈 박사. 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 이제 나왔습니다만 저 화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언을 내기 전에 사실은 기자들이 쫙 모였을 때 네. 한 1000마디가 저는 본인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니까 네. 눈이 부시다고. 예, 그만 좀 꺼달라고. 자, 이게 바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한 얘기도 보면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이죠? 눈부시다 그만 꺼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좀 다 까발려지는 게 부담스러우신 거죠. 네, 그걸 꼭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정말. 그리고 오늘 이제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종훈 박사의 말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너무 지금 부정적인 부분만 지금 들춰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통치하면서 뭐 약간 음지도 있고 양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꾸 지금 양지에서 한 것들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음지에서 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지 마라. 이쪽으로 빛을 비추지 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저질러 놓은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를 다 없던 일로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좀 무리한 요구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수사가 어찌됐건 상당히 진척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 뭐 인적 채용 관련해서 지시한 그런 것도 나오고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했다라는 것도 지금 다 이제 밝혀진 상황이라면 상식에 벗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가 사실은 상식에 좀 벗어나죠. 그래서 오히려 상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빛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양지로 좀 나오셔서 밝혀야 될 것들은 좀 오히려 차라리 밝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똑같은 그런 우를 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나는 아무 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인정해야 될 것은 좀 인정하고 차라리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분이 받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핵심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언론과 했던데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면 뭐 북한에 대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고 근현대사 전체를 뒤집으려는 의도가 있고 북한에 대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네, 북한에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을 제일 두려워하는 세력이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한 것은 북한이 좋아할 일을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최근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있는 하고 겁니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청계천 아리랑 이 노래를 틀려고 그랬었는데 청계천이 들어가가지고 못 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사실은 마음이 급해진 것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보면 나 그만큼 쫄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뭐 정치권 취재를 쫙 해보니까 갔다가 안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까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신화는 없다라는 그걸 문화부 바레인의 문화장관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이 대행전에 얼마나 현대 때 썼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요. 이게 95년 1월 1일에 출간이 되고 2005년에 개정판이 나오고 영문판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11월에 나온 영문 자서전. 그러니까 현대 사장 그만두고 정치권에 진입하면서 썼던 책이죠. 책이죠. 여기 드라마로도 나왔던 바로 그 책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최근에 읽은 것인지 바레인 문화부 장관은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도 조금 미심쩍은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사건이 점점 커질 것에 대비해서 해외에 가서 변호인단하고 회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 본인 아니면 주변 사람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여러 가지 상당히 검토해볼 만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권력을 80%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롤모델에 대한 게 정착이 안 돼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전직 대통령의 롤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도 오히려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저는 뭐 헌법적 눈으로 있으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회원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소추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일단 퇴직하고 난다고 하면은 무슨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법정에 설 수도 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다른 걸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 장 기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김 전 장관이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댓글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지시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예,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일단 그 보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공범이라는 것을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에 질문을 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입건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유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섣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말씀 가운데 팩트만 한 가지만 제가 기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인력 증원 및 선발 지침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문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얘기가 보도됐던 것이 검찰의 진술에 또 근거로 얘기가 되는 바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장 기자가 얘기하는 건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김능구 대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내용이 관한 거니까 이거 객관적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검찰 수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뭐라고 언급했다. 그다음에 아까 문건 보고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최종으로 뭐 문건이야 문건에 있는 거니까 그렇고요.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 어떻게 진술했냐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사이버사를 증원하는 거, 인력을 증원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증원할 때 이러한 사람을 뽑는 게 좋겠다라는 거 하는 게 보고가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활동 내역을 보고했다는데 여기서 바로 핵심이 되는 거는 불법적인 정치 관련 댓글을 과연 보고를 했고 그런 거를 한다는 걸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이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과연 그게 상식에 맞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 쳐넘겨버렸는데 지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원래 밝힐 때 정치보복이다, 감정풀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바로 의혹의 핵심에 대해서 자기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측근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본인의 입으로 과연 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게 본인이 지시했든 안 했든 분명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사법적인 이러한 거에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은가. 뭐 다른 패널들 지금 한두 분의 경우에 생각과 좀 주장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관련 자료를 좀 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얘기했던 지금 뭐 상식에 벗어난 질문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했고 또 홍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경우도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 국격과 품격 떨어진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이거를 두고 공항에 있었던 화면 같은데 그걸 보고 나서 아까 준비하고 있는 패널들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명박을 구독하라! 이명박을 구독하라! 이명박을 구독하라! 이명박을 구독하라! 이명박을 구독하라! 우리 한국의 성장 비결을 와서 한마디 가르쳐달라고 나가는 건데 뭐 출국을 금지시켜라. 그다음에 저기 와서 뭐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지키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시콜콜이 그런 거 지시하고 받고 한 일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출국 금지 자체에 대해서 황당하다. 대통령이 국격을 높이려는 외교 활동하러 가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여당의 민병두의원의 경우에 직접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글을 썼을 때는 1인 시위라도 하겠다라는 얘기했었고 청와대에 출국 금지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도 거기에 서명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올렸던데요. 김능구 대표. 예.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출국하면서 한 발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오히려 나무란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 조사나 국정감사에서도 뭐 지금 현재 보고하고 지시했느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드러났느냐 이러는데 실제로 검찰 조사와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게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도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의 윗선은 바로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떤 군조직이나 국정원이라는 정부 기관을 갖다가 동원해서 후퇴시킨 장본인이고 그래서 우리 다 알다시피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방산업체 비리 문제 예. 이른바 사자방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대통령이 될 때는 경제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죠. 예. 온 국민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오히려 더 후퇴시킨 장본인입니다. 예. 본인이 정말 전직 대통령이 롤 모델을 쓰겠다 하면은 바로 이런 문제부터 바로 잡고 예. 전직 대통령이 롤 모델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네, 김영삼 부원장. 예. 좀 국격과 품격 얘기 나오니까 좀 답답해집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저는 한 국가에 그래도 저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5년을 대통령으로 하셨던 분이 지금 본인이 임명한 원세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관진 장관 이미 구속돼 있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된 이런 상황에서 그걸 본인이 안 했다라고 지금 나는 내 탓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당선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게 밝혀졌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무효였고 탄핵 사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됐어요. 네. 그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저렇게 웃으시면서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4년 내내 정말 고통받았는데 저렇게 웃으시며 나가는 게 과연 맞는지라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국격과 품격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시라면 적어도 야, 내가 정말 이래서 좀 송구스럽게 됐다. 정말 이런 상황이 만들어서 좀 그렇지만 뭐 나는 좀 이게 꼭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나가시는 게 과연 정말 국격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전직 대통령의 활동하는 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네, 이종훈 박사 짧게 추가해 주세요. 예, 전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나서서 저렇게 열심히 막 해명을 좀 최근에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독대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 자리에 합석을 하셨나요? 그 자리에 합석하지 않았다면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동관 전 홍보수석도 잘 몰랐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몇 번 중에 한 번을 합석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만 지금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고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를 해서 다 한 것들은 드러났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나눈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히 지시와 그러면 보고가 지금 얘기는 뭐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와 보고가 상당히 이제 긴밀하게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사이버 사령부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서 한 그야말로 작은 집에 불과한 겁니다. 예. 큰 집 일이 지금 안 밝혀졌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혹시 이제 망명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은데 예.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망명을 한다면 좀 더 기업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동 지역의 해외 취업 형태로 가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오늘 뭐 주제가 많으니까 장윤선 기자 짧게 추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관진 장관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그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사이버 사령부 활동을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돼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동관 수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동관 수석이 이태하 전 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이죠. 이 공판에서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정받은 그중에서도 것은 인정받은 0.45밖에 안 것은 된다.
0.45%의 진실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0.45%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0.45%이라고 한들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지 법률적 책임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에 대해서 관가하고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뭐 팔다리 자를 것이 아니라 예. 뭐 티끌을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행태다. 이렇게 네.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보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댓글 관련해서는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은요. 당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 과정하고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물과 기름의 관계였었다라는 얘기고, 당시에 서로 안 만난 지도 엄청 오래됐었다. 그런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자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아까 나왔지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가수가 청계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방송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청계천이란 단어를 빼고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제목도 바꾸게 돼서 서울 아리랑 뭐 이렇게 바꾸고 불렀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은 청계천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것은 결국은 이명박 본인의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 결국은 본인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그거 항상 논란이 됐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인데 과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것 같은 타당한 주장입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 이렇게 자기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편한 관계였던 물과 기름 관계였던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도우면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들기에 나섰겠느냐 네.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대고 있죠. 이 경선 당시 2007년 경선 당시에 워낙 불편했던 사이였고 최태민 BBK로 서로 맞서 싸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서로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예. 그다음 아까 지금 청계천 아리랑 같은 거, 청계천 같은 거 이제 빼고 부르라는 식으로 이렇게 탄압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그런 논거를 대고 있는데, 예. 그런데 실제 결과는 지금 현재 진보 진영 측의 주장이 합니다만은 이명박근혜로 물과 기름인데 어떻게 그게 이명박근혜로 연결될 정도로까지 해서 하나의 일관된 같은 성향을 가진 정부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해명은 이명박 측의 해명이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전 대통령 측 그 전에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2010년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2010년에 당시 정진석 정무수석이 취임한 이후에 정진석 정무수석이 다리를 놓아가지고 2010년 8월에 두 사람이 정진석 수석이 이른바 범침박 라인이었죠? 범침박 라인에서 다리를 놓아서 2010년 8월에 두 사람이 독대를 하게 됩니다. 이 독대를 끝나고 나왔을 때 발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언제였다고요? 2010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3년 차죠. 네, 중반기 때 그랬네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버티다가 그래서 갈등하다가 굉장히 불편했던 사이인데 그다음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그 정권을 과연 그러면 다른 쪽으로 자기가 불편한 관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받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은 진보 진영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는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쉽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알 수 있겠네요. 고민을 한 끝에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손을 잡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그때부터 5월 동주의 길을 걷게 됐고 결국에 그게 댓글 사건으로 직접 지시했던 안 했던 그 시기도 5월 동주의 길이었다. 댓글 사건으로 한때는 적대 관계였었지만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추가 발언 기회를 주문하고 있는데 다음 의견 기회 드릴 겁니다. 먼저 김능구 대표. 저는 그게 이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과 기름 서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당신이 정권 교체라고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서로 심각한 관계였지만 금방 말씀한 2010년 8월 달에 전부 다 밀약을 하게 됩니다. 아까 5월 동주란 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해동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나타난 게 뭐냐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마지막에 대선이 있는 해에 다 탈당을 했어요. 뭐 출당을 당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때 정권 재창출 공동 노력과 MB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약이 계속 지켜져 온 거죠. 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2012년 9월 2일 날
왜 두 분이 독대를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무려 100분 동안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댓글 수사 과정에서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밝혀서 공소장에도 포함시킨 내용이 뭐냐면 이 2012년 대선 개입 관련해서 국정원이 댓글을 본격적으로 달기 시작한 날이 9월 1일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리 이제 댓글 쫙 풀어놓고 그 다음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이제 빅딜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댓글 후원 활동을 하려고 하니 시나리오를.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가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모든 그 객관적인 지금 팩트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좀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아니 이 본인이 지금 블랙리스트 창시자 아니세요. 그래서 이효리도 그렇죠. 뒷조사하고 이승엽 선수도 뒷조사한 분이 인간 인사처럼. 왜 갑자기 그 자기가 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상당히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영 변호사 의견 드리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까 영거푸 한때 팟짱을 진행했던 서 기자하고 3년 진행했어요, 맞짱인데 오늘 최진영 변호사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기도 같이 방송 했었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포스코를 비롯해서 롯데에 대한 비리 수사들이 많았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형이라고 할 수 있는 SD 이 상득 전 의원도 구속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전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을 통해서 칼날을 빼들었던 것은 누구나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되는 것을 찾아봤을 때 2015년 그러니까 작년 4.13 총선 있기 이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승리 필승 카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소환 카드를 꺼낸다는 그런 얘기도 2015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전후 맥락에서 봤을 때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냐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어떤 신빙성이 있다고도 볼 여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히려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포함해서 광범하게 박근혜 정부 시기에 당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부 해석에서는 항상 논란이 됐던 이른바 사자방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 충분하게 다룰 만했었는데 왜 지나갔을까라는 논리를 더 거치는데 할 만큼 했다라고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다는 건지 확인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아까 노래, 청계천 노래. 아니 그래요. 그건 피해자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점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민들이 사실 국감 때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이 4대강 문제 그리고 이제 자원외교의 문제 그리고 방산비리의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내내 이것을 사실은 지켜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마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끈끈한 정치적 연대가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주로 한 얘기가 오늘하고 어제 오늘 공항에 나가면서 했던 말하고 어제 했던 거 주변에서 소개했던 얘기인데요. 그 며칠 전 그저께죠 9일 날 했던 얘기 중에서요. 대통령은 권력의 80%만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성 부원장 지금 그 얘기는 현재 권력이 과도하게 본인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인데 저 의견 어떻게 듣고 저 소리 듣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 말씀하고 아마 밥상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상을 좀 들고 계실까 어떻게 할까 이거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피해자다라는 얘기에 정말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저 얘기에 대해서도 아마 저는 이 얘기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저 얘기가 맥락이 같은 게 대통령은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굉장히 바쁘신 자리인데 이런 기억이 가장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최근에 다스 누구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다스의 BBK의 스위스 계좌 김경준 계좌에서 120억을 받아낼 때 대통령이 회의를 하고 예. 그 사람을 LA 총영사로 보내서 소액주주들 하는 그런 일 하시려고 한가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앞으로 어떤 진짜 이 나라가 진짜 새로운 대통령의 모델을 만드실 거면 정말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 좀 당당하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국민을 좀 어루만져 주시는 행보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좀 절박하게 합니다. 네, 오늘 이 사안 관련해서 내가 발언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 같다라는 의견이 없다면은 다음 주제 넘어갈까 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주제는 한국당 관련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홍준표 대표 관련 얘기인데요. 한국당 최근에 새로 바른정당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현재까지는 8명이 합류를 했죠. 9명이 합류한다라고 이제 예상은 돼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후에 과연 한국당이 합류했기 때문에 수가 늘어나서 힘을 받을 건지 그렇죠? 바로 이틀 전에 홍준표 대표 새로 내부 정비하겠다고 대구에서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을 시켰지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리의 모델로 삼겠다 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심지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덜겠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과연 내부에서 우선 갈등이 정비가 될까?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 관련 얘기를 좀 패널들한테 듣기로 하고요. 관련 현장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기로 하죠. 예. 아직 정치적 앙금이 서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 앙금을 해소하고 이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우리가 다시 뭉치게 되었다. 뭐 보니까 언론들에서는 내부에 지금 개파라든가 세력 싸움이 상당히 뭐 간단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하면서 그중에 홍준표 대표가 한참 주도권 행사해 왔기 때문에 이른바 친홍이 있고 나머지 뭐 비홍도 있고 한때는 친박이라고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는 최근에 와서 잔박, 좀 나머지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잔박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소멸될 거다 이런 뜻도 포함하겠는 거고요. 김무성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까 보면은 약간의 기싸움 비슷한 것도 보이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 협력 관계가 될까요? 아니면은 김무성 새로 가담한 전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상황이 매끄럽지 않을까요? 이종훈 박사? 네. 이거야말로 5월 동주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5월 동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배를 타긴 했는데 이게 탄 건지 안 탄 건지 저게 지금 저쪽이 상대방이 적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그런 상태. 근데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적으로 좀 돌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은 역시 이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당분간은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친박계들을 어찌됐건 뭐 잔박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당내에서는 그래도 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적절히 견제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도 자기 입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네. 김무성 대표 전 대표 역시 이제 다시 이제 당에 들어온 상태에서 당분간은 입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낮은 자세를 계속 나가면서 새를 불려가는 물 밑에서 새를 불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주제가 갑자기 바뀌는 거 최진영 변호사. 아까 제가 사진 걸었다는 얘기했는데요. 네. 아까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한국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그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새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넣고 그걸 계승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걸 중심으로 당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잘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저는 정신을 계승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제 보수 혁신과 보수 통합의 깃발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보수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적 시장 질서 그리고 또 민주적 법치 중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사실상 부패를 통해서 상당 부분 타락했다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보수는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원이 뭐겠습니까? 네.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네. 또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사실상 살렸고 네. 그런 이후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민주화까지 꼽힌 것이 YS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YS 대통령은 조금 뭐 저분들에 대해서 다른 물론 평가를 그 다른 하는 얘기도 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보수적 가치를 몸으로 실천했던 그런 부분이고 네. 또 다른 분들과 달리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로서의 어떤 그 보수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나름대로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상징을 지금 걸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와 같은 상징을 어떤 식으로 해서 현재의 어떤 그 당내의 세력을 해서 통합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YS 전, 제가 여기- 전두환, 네.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께서 왜 굉장히 한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은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니까 네. 전형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살아 계신 분들도 보통은 이제 전임자들 이렇게 사진을 쭉 걸어 놓죠. 기관 예. 같은 데 가면. 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일단 저 사진을 근데 거는데 잘 걸어야 됩니다. 저거 잘못 걸면 그야말로 북조선 노동당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저 최고회의 한다든지 저런 회의하는 그 뒤에다 딱 주르륵 이렇게 사진 걸면 당장 이제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이제 요새 지난 4.13 총선 앞두고 오히려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라 마라 해가지고 그렇죠. 뭐 논란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장윤선 기자. 네,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최진영 변호사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한국전쟁 때 한강다리 끊고 도망가셨던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아니, 건국의 아버지는 일단 저기 그 홍준표 대표가 인용하면서 직접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예, 어찌됐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좀 해보면 한국당 내부가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실제로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넘어와 보니 김무성당이 돼버렸네. 이제 이런 그럼 이런 얘기가 홍당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홍당 대신 김당이 홍당무, 홍당 대신 김당이 돼버렸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기자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가지고 상당히 갈등을 할 텐데 그 이전에 저는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일단 친박을 잔박이라고 주장했던 적과의 동침 형태로 지금은 어쨌든 친홍과 그다음에 김무성계가 힘을 합쳐서 원내대표를 만들 것이고 12월에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두 분이 상당한 그 갈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당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이고 네. 양자 간에 어느 쪽이 당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결정이 된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당권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네. 얘기들을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기 나왔던 세 분의 뭐 전형 관련해서는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민자당 소속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케이스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정당 명칭을 바꾸긴 했지만, 그 점에서는 약간 뭐 생각을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 화면에 나왔던 또 홍준표 대표, 김무성 전 대표 두 사람 다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른바 YS 퀴즈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이른바 김영삼 밑에서 계속 활동을 해와서 정계 활동을 해왔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상도동계로 활동을 했던 케이스고 홍준표 대표는 96년 15대 총선에서 김영삼 대통령 이른바 당시에 젊은 피 발탁하는 과정 속에 정계에 입문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런 공통점은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의 상황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이런 내부에 말로 개파 얘기하는데 세력이라고 할 만한 개파가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친박 의원들이 요구해가지고 내일 의원총회가 예. 오후 2, 3시에 열린답니다. 예. 거기서 아마 이 복당 의원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홍준표 이야기 그 대표 말에 의하면은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통과해가지고 최고위원회도 거쳤다. 예. 그래서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 복당 절차는. 대신 저기 뭐 서청원 처기관이 문제하고 뭔가 서로 막걸리 하려는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던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다가 제가 아까 볼 때는 이른바 친홍 그리고 그 김무성계 무대계라 할까요? 네. 그리고 친박, 비박도 그 비공도 있습니다. 친박은 아니지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그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의 아마 1차전이 제가 볼 때는 12월 초선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예, 합니다. 예. 그 경선까지는 어떤 친원과 친김이 서로 합세하지 않겠나 이렇게 그 보여지고요. 그 부분의 핵심이 그 김성태 의원입니다. 김성태 의원이 바른정당에서 1차 이 복당한 어떤 의원의 중심이었는데 이분이 원내대표로 나오는데 최근에 이 홍준표 대표랑 아주 밀접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김무성 대표랑은 워낙 오랜 그렇죠. 관계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서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그랬을 때 이 어느 정도 그 이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관계에서 이렇게 그 이 스탠스를 잡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친박은 지금 현재 이 본래 한 60분 정도 이상이 된다. 현재 그 이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입문 과정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동안의 세력 관계가 많이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핵심 친박은 한 15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편은 잔박이라고 했는데 그 홍준표 대표가 정리하겠다는 얘기네요. 또 잔박이 한 15분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아마 이 개파가 상당히 정립될 것 같습니다. 정리될 분은 정리되고 새로 모일 분들은 모으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이 뭐 할 말이 꽉 찼나 계속 손을 드네요. 아니 옛날 태평성대는 왕의 이름조차 모르는 게 태평성대인데 저는 몰라도 될 것을 너무 많이 해요. 전 되게 여기 보면서 친홍, 뭐 친박, 잔박, 뭐 무대, 뭐 저는 참 국민들 좀 복잡하시겠다 그래도 좀 아시니까 평론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정말 그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존영 문제부터 제가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일단 예를 들면 이런 존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국민들하고 여기 교감하고 국민들이 존경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라는 메시지 전략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과연 지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저는 이분들 딱 봤을 때 일단 이승만, 박정희는 올해 유신하고 예를 들면 올해 그냥 하셨던 분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실 건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냥 뭔가 그 앞으로 독재할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잔기술만 있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잔박이 있다면 잔홍이 있는 것 같다. 잔기술 홍준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큰 기술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 뭐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그 민주당이 현재 여당, 야당 시절에는 개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파 가지고 뭘 할 일은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가 계속 좀 이런 왔다 갔다 하시는데 또 잔박이라고 했다가 스스로 잔박을 정리하겠다고 했던 발언이 있죠? 그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은 개파가 아니고 이익집단입니다. 개파라고 굳이 이야기하면 남아있는 것은 친박들. 근데 친박들 우리 당에 거의 없어졌어요. 친박이 이념이 있습니까? 이익집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도 쉽게 되는 겁니다. 친박의 중심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이 됐는데 이 당에 친박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는 잔박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신보수주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보수의 혁신을 가로막는 구태 세력들과는 당당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했던 문맥을 쭉 따라가면은 마지막에 구태 세력을 결국 잔박으로 좀 연결을 좀 시키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 계속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뭐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아까 김능구 대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일단 12월에 있을 이번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가 끝나게 되니까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좀 구체화될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김관동 부장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일단 뭐 그걸 앞서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번에 하여튼 탈당파들의 복당 이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상태는 아까 누가 5월 동주라고 했었는데 시작은 김관동 부장이 먼저 얘기했죠. 5월 동주 아니 5월 동주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동주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자유한국당은 동상이몽 상태로 간다. 5월 동주하고는 좀 다르니까 5월 동주. 오늘 뭐 좋은 얘기 여러 번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3가지 내지 4가지 세력이 5월 동상이몽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는 건 양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득이 뭐냐 하면 일단 바른정당을 원내교섭단체로 사실상 해체시킨 거는 네. 한국당에는 득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하면 보수 대통합, 중통합을 넘어서 대통합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있지만 네.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지붕 세 가족 네 가족이 되면 시끄럽고 계속 안 좋은 기사가 나와요. 네. 약간 민주당 이야기 하셨는데 과거 민주당에 보면 친문계뿐만 아니라 친손계, 친안계 뭐 해가지고 그 친손, 친안 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서너 갈래의 세력이 있어서 계속 싸우는 기사만 나왔어요. 네. 앞으로 이 한국당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원내대표 경선부터 있지 않느냐 하는데 원내대표 경선에 이번에 이제 소위 친홍과 친김무성 세력 쪽에서 김성태 의원을 내놓고 네. 그럼 범친박 쪽에서는 지금 고민하는 게 이주영 의원이냐 홍문종 의원이냐 유기준 의원이냐 뭐 이런 사람들을 놓고 카드를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타당하게 딱 제압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는 거죠. 정우택 현재 원내대표만큼의 표를 얻을 수 있는 후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그 같고. 점에서는 김성태 의원 너무 화면을 많이 띄워주네요. 혹시 이게 좀 도움되나 이쪽에는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네. 그게 내일부터 시끄러워질 거예요. 친박계에서는 이제 얼굴이 많다 보니까 이 사진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아닌 여기도 저기도 아닌 데서는 또 이 최근에 단골로 출마한 김성태 나경원 의원은 얼마 전에 특수학교 관련해서 화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뭐 효과는 비슷하리라고 그래서 나경원 봅니다. 의원도 네. 출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렇게 친박, 범친박이 단일화를 못하면 김성태 의원이 친김의 연대에서 미는 김성태 의원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네, 나오고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평론 논평하다 보면은 정치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하기 마련인데요.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도 했었고 이어지면서 바로 홍준표 대표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여당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종훈 박사가 항상 추적을 해오니까요. 여당의 최근의 활동, 민주당의 활동을 보면은 적폐청산 관련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추미애 대표라든가 다른 몇몇 분이 하는 장면들은 나오는데 지금 이후에 또 해야 할 과제들을 많은데 내부적으로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딱 한 가지 집중하고 있죠. 예. 홍종학 지키기. 홍종학 지키기요? 예. 뭐 거기에 거의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완결을 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 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노력을 하시다 보니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 약간 좀 그 반발심도 약간 좀 불러넣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설명을 잘하고 해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해명이 좀 부적절하다. 아니 무슨 저기 이 절세를 갖다가 권장할 것도 아니면서 예, 예. 만약에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가 되면요. 문재인 정부는 그냥 절세 정부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절세 정당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좀 중립적으로 제대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문제 지적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그거 때는 이외에는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예전처럼 반발이 크게 쟁점화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예, 김광도 기자. 간단하게 완전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해버리시면. 그러니까 끼어든다는 얘기네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뭐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어느 쪽이나 분명하게 문제 지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일단 그건 그렇고 여당이 왜 요즘에 언론의 관심을 덜 받느냐. 네.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아까 홍종학 지키기도 하고 적폐청산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는데 네. 당내 개파가 단일화되다 보니까 당내에 딴소리가 나와야 기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어떻게 단일화되어 있습니까? 친안계, 안철수계, 친손학교계가 이런 데들이 다 나가 아니, 버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단일화되어 있습니까? 분명 뚜렷한 그 소위 비주류 세력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과 같이 가는 세력만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친문이라든가 친문에 특별히 반문 세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는 친박 친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근데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정치 현상으로서는. 그것도 양 측면이 있는데 양 측면이 어떻든 있다. 이 당내 갈등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권이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예.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면 당청 갈등이라도 이제 뉴스가 되는데 예. 당청 갈등도 사실 별로 없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집권당은 그런 당내에 그런 싸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기사가 별로 안 나오고 뭐 있다. 양면성으로 보자면 당연하게 지금 새 정부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서로의 바른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너무 또 그렇게 쏠리다 보면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뭐 걱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양면성이 있을 겁니다. 김능우 대표. 예. 그 이번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얻은 성과 중에 하나가 코리아 패싱은 없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 수정을 했죠. 스키핑이라고. 예. 그래서 없다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전국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당 언론 보도에 보면은
민주당 기사가 별로 안 보여가지고 예. 이 전국이 민주당 패싱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여소야대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한 것이 그 입법으로서 해결해야 될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4당 체제가 3당 체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큰 틀에서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예.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바른정당의 어떤 탈당에서 야당의 어떤 재편을 통해서 여당이 그 속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 역작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 집권 여당에서 여소야대에서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부분들을 주력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그 3가지 정도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요? 네. 세 가지 좀 많은데. 예, 우리 홍종학 지키기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홍종학 후보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감쌀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이분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 이분을 망신 주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납세자 연명조차도 이 세금을 낸 절차가 합당하다, 합법하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뭐 도덕분자를 뽑는 자리처럼 예. 이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장관직을 지금 계속 세우지 못하는 거, 그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먼저 세워놓고 내가 옛날 이렇게 반대. 6개월간 못 세운 게 누구 탓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 정부에도 일정 부분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는 좀 세워놓고 내가 그때 이런 반대를 했었다 잘못하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당이 이제 패싱을 당할 정도로 뭐 좀 이렇게 조용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당청이 불이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 80%가 지금 점점 잘하고 지지를 있다. 하고 있고 당의 52%를 민주당이 지지하고 나머지 다 10%예요. 10%도 안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오로지 촛불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서로가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야권이 자중질한 상태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해서 뭐가 알겠습니다. 일이 생긴다고 야권이 예. 좀 정상화되고 틀이 갖춰졌고 뭔가 좀 이렇게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알겠습니다. 상대를 하지. 거기까지 지금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뭐 친박이니 뭐 지금 잔박이니 예. 우리가 알지도 못해 알아둬서 필요가 없는 것들을 계속 지금 야권에서는 예산 전국도 있고 예. 국감 전국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소중한 야당이 가장 스타가 될 수 있는 국감에서 야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네, 장혜성 기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종학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가장 그 문제가 없는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과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겠다.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볼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분들이 야당하다가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할 때는 무책임하게 그냥 막 질러도 된다. 그리고 책임 안 져도 된다. 그런데 여당은 이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필요하군요. 그게 제가 예. 물어봤어요. 그러면 야당 하실래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예산 정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개혁 예.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그 예산 문제를 정확하게 잘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당으로서 지금 확보되는 예산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 등 이제 보수 정당에서 비판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잘 견뎌낼 수 있고 잘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현명한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 홍종학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딱 기억납니다. 새꾸라지. 세금 미꾸라지다. 이런 네. 얘기가 그 국민 마음에 그만하고 딱 와닿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경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님. 이미 장관이 그분들 마음에는 장관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병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부분이 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존경스럽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언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었냐 하면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사회 통념을 넘는 부적절한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반대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 민주당 의원들께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민주당 예. 최근 상황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까 보니까 그동안에 주로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하다 보니까 정치 논평이 주로 비판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집권 여당은 뭐 하는 것인가 잠깐 다뤄봤습니다. 사실상 요새 내용에 쌓여 있는 게 또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관련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미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다시 됐지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은 이미 고갈돼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가 되고도 당을 통합해서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한다고 해봤자 말뿐이고,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 판단력이 그 본인이나 그 주변의 이른바 측근들이나 다들 아마추어죠. 그래서 애당초 되지도 않는 바른정당과 통합한다고 또 우습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닥쳤던 개가 돼버렸다. 이제 바보된 거죠. 공중파 라디오 라이브 인터뷰에서 당대표를 향해 그리고 당 동지들을 향해 비수처럼 내리꽂은 미스터리한 이 말에 초록 호루라기도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록 호루라기를 불지 않겠습니다. 사기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당의 명예를 더럽히지 맙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당의 미스터리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 비례대표 의원님께 또다시 한 말씀 올립니다. 당 지도부를 아마추어라 하지 마시고 프로라면 프로답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번에 아주 훌륭하신 분 계십니다. 네, 국민의당 지금 이른바 친안그룹 안철수 대표를 호위하는 쪽에 옹호하는 쪽에 지도부 쪽에 되게 많이 속해 있는데요. 그쪽하고 이상돈 의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쪽 정말 말의 수위가 아주 높은데요. 장윤선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당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들 내부에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천정배 의원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당이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내부 총질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바른정당 통합을 안철수 대표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남 중진 그리고 또 호남 그런데 초선 안철수 대표가 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섭단체 지위도 상실했고요. 아니 바른정당을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끌어들여서 예를 들면 내부를 좀 키우고 싶다는 합당하고 끌어들인다고 것이죠. 다른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합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대선 가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를 넓혀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은 여전히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의당이야말로 동상이몽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상이몽은 아까 김강도 부장을 썼으니 그 옆에 이종훈 박사가 추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상돈 의원 요즘 평가가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안철수 대표가 이상돈 의원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근데 보거든요. 평가의 문제보다는 또 밖에 나가서 너무 자꾸 얘기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또 잘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되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오히려 발언이다. 요즘에 미스터리한 발언을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른정당 의원 5명 얻으려다가 이 국민의당 의원 30명 잃는다. 계산을 잘 하시라. 아무리 정치공학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산은 좀 잘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동구 대표. 국민의당 내분의 본질은 안철수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후자 쪽을 지금 현재 택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호남의 그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그 호남 출신이잖아요.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굳이 호남이냐 아니냐보다는 국민 일반의 지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바른정당 이 부분에도 그 안철수 후보가 새롭게 영남 후보에서 어떤 전국 후보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네, 오늘 시사 스페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6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MBN 종합뉴스 뉴스 8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